북한 해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철저한 감시 아래 제한된 자유만을 허락받습니다. 그들의 수입 대부분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지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북한 식당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일했던 이 여성은 바깥 세상을 접하며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진정한 자유는 영원히 경험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식당 리모델링이라는 기회를 틈타 목숨을 거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의 공포와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교차했던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 20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청진제철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수남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일반 가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장사 덕분에 다른 가정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죠. 청진은 낮은 선봉 다음으로 무역이 활발한 도시라 다른 지방보다 물자가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제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다며 가야금을 배워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 가야금 줄을 튕겼을 때 느꼈던 그 울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 공연에서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그것이 제게는 작은 자부심이었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지방예술단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술단에 들어가려면 좋은 집안 배경이 필요했고 저희 집은 그런 배경이 없었죠. 아버지는 노동자, 어머니는 장사꾼이었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 재능을 인정해 주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사그라들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가야금 연주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청진에서는 비행기를 본 적도 없었고 외국인을 만난 적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디션 날 청진시 문화회관에는 2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청진, 회령, 온성 출신 여성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심사위원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저희를 평가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가야금을 연주하자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손이 예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과 발표 날 저를 포함해 1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저 혼자였고 나머지는 회령과 온성에서 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멀리 해외로 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겠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오너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합격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진의 작은 집을 떠나 평양으로 가서 3개월간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어 기초, 서비스 매너, 요리 보조,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 등을 배웠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청진보다 건물도 크고 물자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신인 저를 대하는 평양 사람들의 태도는 차갑기도 했습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청진시 문화회관 안은 지원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각자의 특기를 뽐내기 위해 준비한 모습이었죠. 저는 단정한 검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가야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야금은 우리 선생님께서 특별히 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 2명과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 1명이 심사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앉아 있던 남성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고 심사위원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가야금 줄에 손을 얹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리랑과 도라지를 편곡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중앙에 앉은 심사위원이 함흥 출신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청진입니다. 라고 답하자
청진에도 이런 실력자가 있었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중에서 청진 출신은 저 혼자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령과 온성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의 3개월 교육 과정을 마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평양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딸이 멀리 떠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셨겠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이 없으셨지만 제가 잠든 후 몰래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만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거리에 압도되었습니다. 청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김일성 광장과 주체탑은 책에서만 보던 것인데 실제로 보니 더욱 거대했습니다. 숙소는 평양시 중심가의 기숙사였습니다. 2인 1실이었고 회령에서 온 성미라는 학생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교육은 새벽부터 밤까지 빡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서비스 매너, 북한 역사와 사상, 공연 프로그램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러시아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알파벳부터 발음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러시아어 단어를 외우며 울기도 했습니다. 성민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야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실습은 옥류관과 같은 고급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손님들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서빙 방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실습은 무급이었지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지방 출신인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국경 도시 두만 간격까지 갔습니다. 국경을 넘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한 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로 갈아탔죠. 창밖으로 펼쳐진 러시아의 넓은 들판과 숲은 북한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춥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청진도 추운 편이지만 러시아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얼마나 추운지 말해 주었습니다. 식당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외관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종업원 숙소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식당 지배인 박 선생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엄격한 표정이 첫인상이었습니다. 숙소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4인 1실이었고 작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설이었죠. 특히 24시간 나오는 전기와 물은 가장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청진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왔고 물도 제한적이었거든요. 식당은 러시아인과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저는 가야금 연주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밤 7시와 9시 하루에 2차례 공연이 있었죠. 북한 전통 무용과 노래, 그리고 제 가야금 연주가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 곡은 아리랑과 도라지였습니다. 러시아 손님들은 우리 음악에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일상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출은 한 달에 한 번 최소 3명이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항상 서로를 감시해야 했죠. 식당 지배인과 담당 보이부원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었고 외부인과의 개인적인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제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차들이 다녔고 상점에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본 세계는 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고 옷차림도 개성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화려한 메이크업과 패션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식당에 오는 한국인 손님들도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최신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러시아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죠. 지배인의 허락 아래 식당 근처 마트에 가서 일용품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초콜릿과 과자를 마음껏 먹어볼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맛보면 맛볼수록 저희가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첫 몇 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식당 업무와 공연 준비로 하루가 금방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말하는 러시아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서빙 중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아 요리가 뒤바뀌기도 했고 러시아 화폐를 구분하지 못해 당황하는 적도 있었죠.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평양냉면, 불고기, 김치 등 북한식 한식이었습니다. 가격은 러시아 물가에 비해 꽤 비쌌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5달러 정도 했습니다. 술도 많이 팔았는데 평양 소주가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북한에서 직접 온 술이라며 신기해했죠. 저희의 노래와 춤 공연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 가야금 연주 후에는 항상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손님들은 특히 북한 전통 무용을 좋아했고 한국인 손님들은 아리랑을 연주할 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사진 요청이 많았지만 저희는 사진 촬영을 허락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식당 매출의 대부분은 북한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저희가 받는 월급은 150달러 정도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식당 운영비와 숙식비로 공제되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0달러 내외였죠. 손님들이 주는 팁도 모두 지배인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몰래 숨기다 발각되면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업무 외의 시간에는 주로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TV는 있었지만 북한 채널만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송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배인이 없을 때 몰래 러시아 채널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본 바깥 세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러시아에서 지내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 욕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북한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었고 그것을 어기면 평양으로 소환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삶인지 다른 삶은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마음속에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로 보는 세계가 너무 달랐습니다. 러시아 TV에서 본 뉴스,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생활,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제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식당 동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북한 체제에 충성적이었고 일부는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 성미도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충성심이 강했던 성미가 점점 침묵하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중 한 명인 혜정이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되었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정이 러시아 남자와 연락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혜정은 그저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남자와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지배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떠난 후 식당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지배인 박 선생은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숙소 검열이 잦아졌고 외출도 더 제한되었습니다. 러시아 채널 시청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러시아인과의 대화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일하는 러시아인 청소부와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제약 속에서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았는데 다시 좁은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런 답답함을 영원히 느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 다른 선택은 없는지, 자유를 찾아 떠날 용기가 있는지,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고통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앞으로의 삶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위험하고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쯤 식당에 온 러시아 뉴스 기자들이 지배인의 허락 없이 저희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배인은 분노했고 저희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외출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숙소에서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식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탓인지 지배인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희는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줄었고 식사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성미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 화장실에서 성미가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저희를 북한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으로 가서 태국이나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가는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탈출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모은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공제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식당 리모델링이 결정된 것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희는 근처 호텔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외부와 접촉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탈출 날짜를 공사 시작 이틀 후로 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성민은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모은 돈을 넣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만났던 러시아인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중국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브로커를 만나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발각되면 북송되어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공포를 이겼습니다. 어두운 밤,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포와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윈난성의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밤에만 잠깐씩 마실을 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제공한 음식으로 연명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윈난성에서 쿤밍을 거쳐 광저우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경찰들이 많았고 신분증 검사도 자주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지만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 안에서 경찰이 검문을 하는 바람에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베트남 국경 근처까지 이동한 후 또 다른 브로커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은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중국보다는 북한 사람에 대한 감시가 덜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서 만난 브로커는 저희를 라오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밀림을 통과해야 했고 뱀이나 거미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성미가 뱀에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재빨리 성미의 입을 막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틀간의 고생 끝에 태국 땅을 밟았을 때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방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작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지냈습니다. 2달의 수용소 생활 끝에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성미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나라로 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희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한국 역사, 문화 등을 배웠습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은행 이용하기, 지하철 타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같은 실생활 교육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북한말과 한국말은 같은 한국어이지만 많은 단어와 표현이 달랐습니다. 소통, 힐링, 인프라 같은 말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억양도 달라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쓰는 줄임말이나 외래어는 더욱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탈북 경험과 한국에서 새 삶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며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성미와 저는 계속 함께 있었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탈북 과정을 함께 견뎌온 저희는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서울 근교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정착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부산으로 갔지만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북한 식당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북한 억양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대부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북한 생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가끔은 응원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디에 살지, 어떤 옷을 입을지 모두 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자유는 때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착 1년 후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더 실용적인 선택으로 사회복지학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기초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기에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온 탈북민들을 만나면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과 동생의 안위가 걱정되고 그들이 제 탈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까봐 죄책감도 듭니다.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가끔은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제 꿈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가족과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닌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 배급이 끊기자 스스로 생존을 찾아야 했던 장마당 세대.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당의 교육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몸소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팔며 접한 외부 세계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은 밤에도 전기가 들어와 사람들이 배고픔을 모른대. 이런 소문들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단속반의 뇌물 요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가족들, 생존을 위해 흥정하던 사람들이 결국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 도착한 장마당 세대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김미경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었죠.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시절,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옷과 생필품을 팔았어요. 아버지는 지방 공장에서 일했지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월급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장사에 달려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장마당의 분위기에 익숙했어요. 10살 무렵부터 어머니를 도와 물건을 팔았습니다. 미경아, 이것 좀 들고 있어. 손님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흥정하는 법과 돈의 중요성을 배웠죠. 학교에서는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배웠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살아남으려면 각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쪽 동네는 전기가 들어온대. 중국에서 들여온 라디오가 있대.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흘러다녔죠. 어떤 날은 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쳐 장사를 못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재빨리 물건을 챙겨 피했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 뛰었습니다.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자리를 잡고 장사를 계속했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15살 때 처음으로 성공적인 거래를 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손님이 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가격을 불렀고 결국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았죠.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랑스러운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미경이 장사 수완이 있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마당 세대로 자란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삶을 사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는 공식적인 북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해 규칙을 때로는 어기며 살아가는 삶이었죠. 이런 이중적인 환경은 저를 포함한 많은 또래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법,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이미 장마당의 모든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언제 단속이 심해지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지까지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길 바랐지만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 박지영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지영이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죠. 미경아, 너는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어느 날 지영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인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의문이었죠. 글쎄,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상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중국은 밤에도 전기가 들어와 사람들이 배고픔을 모른대.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에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죠. 겉으로는 당의 지침을 잘 따르는 모범 청년인 척했어요. 생활총화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대중집회에서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죠. 어느 날 지영이가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닐까?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장마당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충성을 다짐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뭐가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가 돈을 벌어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번은 장마당에서 심각한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단속반에게 붙잡혔는데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팔아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녀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단속반은 결국 그녀의 물건을 모두 압수했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북한 사회의 모순을 더 명확히 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당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계층이 뚜렷했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을 피해갈 수 있었고 없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자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지영이가 물었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면 좋겠어. 아니면 최소한 배급이 잘 나오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제 대답이었어요. 사랑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장마당 세대의 현실이었죠. 어느 날 지영이가 흥분해서 저에게 왔어요. 미경아, 내 사촌이 중국으로 시집갔대. 거기서 잘 살고 있대. 지영이의 눈은 반짝였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중국으로 시집 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여성들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의 삶이 절망적이었던 거죠. 장마당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장사 수완을 발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도와 물건을 팔았지만 점차 제가 직접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의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들여와 판매했죠. 특히 화장품과 의류는 이윤이 좋았어요. 북한 여성들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요. 저 물건은 얼마예요?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물었어요. 5만 원입니다. 하지만 언니에게는 특별히 4만 원에 드릴게요. 제가 답했죠. 흥정은 장마당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물건을 샀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활동이 늘어날수록 단속반의 눈에 더 자주 띄게 됐어요. 특히 단속반원 김대위는 저를 유독 자주 괴롭혔습니다. 장사가 잘 되나 보네. 그런데 허가증은 있어? 그의 말투에는 항상 위협이 숨어 있었죠. 처음에는 뇌물로 해결했어요. 조금의 돈을 주면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김대위의 요구는 점점 커졌어요. 이번엔 좀 더 줘야겠는데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뇌물을 주는 일이 부담스러워졌지만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북한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함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장마당에서 일하다 보니 다양한 정보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DVD를 통해 외부 세계의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됐어요. 물론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저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어요. 한 번은 단속반에게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갑자기 단속이 시작됐고 모두가 도망치는 혼란 속에서 제 물건 대부분을 버려야 했어요. 그날 저는 많은 손해를 봤죠. 집에 돌아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하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미경아,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강해야 해. 장마당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끼리의 경쟁도 있었고 단속반과의 숨바꼭질도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눈치도 좋아졌고 사람 보는 안목도 생겼어요. 누가 진짜 살 의향이 있는지, 누가 그냥 가격만 알아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장마당에서 한 젊은 여성이 무너지듯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녀가 며칠째 굶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녀의 감사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밤에는 종종 단전이 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럴 때면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답을 찾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현재의 삶보다는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저희 가족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꿨죠.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심각한 폐렴에 걸렸을 때 저희 가족은 큰 위기를 맞았어요. 병원에 갔지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내면 약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썼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죠.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그 시기에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무역도 어려워졌습니다. 장마당에 물건이 줄어들었고 가격은 치솟았어요. 저희 같은 장사꾼들은 더 적은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죠.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단속도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단속반원 김대위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자주 저를 괴롭혔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렵지?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의 말에는 항상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랑 잘 지내면 단속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그 후로 김대위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는 동안 저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한 노인으로부터 중국산 약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은 저희 가족의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었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필요한 돈을 모으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에 친구 지영이가 중국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아, 나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지영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영이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여기보단 나을 거야. 적어도 굶지는 않겠지. 지영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 후 지영이는 중국 국경을 넘었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소문에 의하면 지영이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구한 약도 효과가 없었어요. 미경아, 미안하다. 엄마가 더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말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경아,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이곳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봐. 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장례 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더 이상 북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도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봐. 그때부터 저는 탈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죽음 후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장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맴돌았어요. 이곳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봐. 처음에는 탈북이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위험했고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러 온 한 여성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됐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 쪽에 친척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함정인지 의심했지만 여러 번 만나면서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선영이었어요. 선영의 사촌이 이미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선영이의 말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것보다 더 나쁠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만은 고민이 있었어요.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고 최악의 경우 죽음을 맞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김대휘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시달리며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것이지 진짜 삶이 아니었어요. 결심을 굳히고 나서 저는 선영이를 통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말을 조심해. 여기선 벽에도 귀가 있어. 브로커는 탈북 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번 돈과 어머니가 남긴 금반지를 모두 내놓았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브로커는 나머지는 중국에 도착한 후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탈북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어머니의 무덤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될 거였고 친구들과도 영원히 이별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탈북 전날 밤 저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야 해요. 더 나은 곳에서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무덤 앞에 작은 꽃을 놓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번 더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필요한 옷 몇 벌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사진을 가져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저는 그 위험을 감수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잊히는 것이 더 두려웠으니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탈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죠. 브로커와 만난 곳은 인적이 드문 장마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지시했어요. 내 뒤를 따라와. 말은 하지 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희는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접적인 경로가 아닌 우회로를 택했어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국경 마을에 도착하니 다른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3명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과 중년 부부였죠. 그들의 눈에도 저와 같은 두려움과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운명을 건 사람들이라는 연대감이 있었죠. 브로커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밤 강을 건널 거야. 수비대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릴 거니까 내 신호를 기다려.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강을 건너면 북한을 떠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깊은 어둠이 내리자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강가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도 빨랐어요. 브로커가 말했죠. 이 부분은 수심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소리내지 말고 빠르게 움직여.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4월이었지만 북한의 밤은 여전히 춥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물은 점점 깊어져 허리까지 차올랐고 강한 물살에 몸이 휩쓸릴 뻔했습니다. 앞서 가던 젊은 여성이 미끄러져 소리를 냈을 때 모두 얼어붙었어요.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걸까요? 브로커는 급하게 외쳤어요. 서두르세요. 빨리.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강을 다 건너자 브로커는 우리를 숲속으로 재촉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휘날리는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비대가 분명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더 깊은 중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북한을 떠난 거예요. 감격, 두려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중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국경 근처의 작은 농가에 숨었습니다. 브로커의 동료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며칠 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마른 옷과 간단한 식사를 제공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언제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국경에서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농장 일을 하며 숨어 지냈어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지만 받는 돈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으로 갔죠. 중국에서 몇 개월 동안 저는 많은 탈북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어요. 일부는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강제로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런 위험에 처했어요.
브로커의 동료가 저를 중국 남성에게 소개시켜 주려 했거든요. 좋은 조건이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다행히 제가 일하던 농장 주인은 비교적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선 안 돼.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는 저에게 다른 브로커를 소개해 줬어요. 그 브로커는 탈북자들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했죠. 새로운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필요한 돈을 모았어요. 밤에는 항상 경찰 단속을 두려워했죠. 중국 경찰에게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준비가 끝나고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기로 했어요. 여정은 매우 위험했죠.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경찰의 검문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한 번은 검문에 걸릴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 브로커의 기지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은 두만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정글을 통과해야 했고 독사나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가 뱀에 물려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모두가 번갈아 그를 업고 가며 힘겹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태국 국경을 향해 계속 이동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만이 저희의 희망이었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국 경찰에 자수한 후 저희는 난민 캠프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죠.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약 3개월을 보낸 후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 위의 세상을 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제가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화려함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한의 역사, 문화, 경제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같은 실용적인 기술도 배웠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외래어가 섞인 언어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미경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하나원의 선생님께서 물으셨죠. 아직 어려워요. 특히 컴퓨터요. 북한에서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모두 처음엔 그래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죠.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의 교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처음엔 모두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그곳이 천국 같았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무엇보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고 따뜻한 물이 나왔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저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미용 용어와 도구들이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장마당에서 단련된 적응력이 여기서도 도움이 됐어요.
미용학원 선생님은 제가 손재주가 좋다며 칭찬해 주셨죠. 미경 씨는 감각이 있네요. 열심히 하면 좋은 미용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 생활이 모두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저의 북한 억양 때문에 종종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점원이 제 말투를 듣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수미라는 친구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미는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미경아, 이건 김치찌개야. 북한에도 비슷한 게 있지? 수미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양념이 덜 들어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생활하게 된 것이죠. 월급날에 받은 봉투를 들고 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자유와 독립의 증표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미용실에서 스태프로 일하며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가게를 열 날을 위해서요. 제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북한 억양이 남아있고 가끔은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단지 생존했다면 이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며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북한의 한 가정집, 한 여성이 온몸을 피가 나도록 문지르며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비밀 모임에 초대되어 탈북을 도모하게 되고 마침내 목숨을 걸고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성입니다. 한때 평안북도 신의주 장마당에서 중국 화장품과 옷을 팔아가며 살아가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유의 땅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삶은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특히 여성의 몸으로 말이죠. 새벽 5시 7일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매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신의주 장마당으로 향하는 길은 늘 이렇게 시작됐죠.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발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서두르는 여성들의 발소리였어요. 매일 아침 김경숙 언니가 저를 위해 자리를 맡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언니가 건네는 따뜻한 옥수수차는 얼어붙은 제 손을 녹여주곤 했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신의주의 장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지난주부터 제 친구 윤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경숙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언니의 목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장마당을 휘어잡으려는 잡배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석 달 사이에 사라진 여자들이 벌써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젊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바로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경숙 언니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젊은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것이 요즘 위험하다고, 특히 제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얼마 전 옆 구역에서 장사하던 25살 여자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고 했지만 다시는 장마당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홀어머니의 당뇨약을 사려면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그나마 약값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중국산 약이 아니면 치료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특별히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막 들여온 고급 화장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팔지 못하면 또 굶어야 하기에 두려웠지만 더 장사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본전은 건져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이제 그만 정리할까 생각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이부 완장을 찬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이부가 아닌 것이 분명했고 제가 재빨리 도망치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인적 드문 골목으로 끌려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저는 3명의 남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찢어진 옷가지를 부둥켜 안고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정신은 혼미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했지만 다리가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일주일째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밤중에 눈을 뜨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거친 숨소리, 차가운 시멘트 바닥, 찢어지는 옷자락. 이불을 덮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었지만 그들의 손길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지르면 때밀이 수건에 피가 묻어나와도 멈출 수 없었어요. 거울 속의 멍자국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쌀이 떨어졌어요. 며칠을 굶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붓고 시력이 흐려졌어요. 약이 떨어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제가 왜 장마당에 나가지 않는지 물으셨을 때 단속이 심해서 잠시 쉬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새벽녘 아무도 없을 시간을 골라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그림자, 모든 발소리가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쌀을 사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자 아주머니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으니 함께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사는 집 앞에 쌀과 반찬을 두고 갔어요. 문 밖에 놓인 음식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기에 유일한 위안은 리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제 집 창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왜 오지 않느냐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민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리민의 얼굴에는 충격이 번졌어요. 제 얼굴에 멍자국,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무너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리민은 여기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리미는 어머니도 함께 데려갈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의 위험성을 잘 알았어요. 게다가 어머니의 건강 상태로는 국경을 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리미는 이해해야 한다며 그저 제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민의 따뜻한 마음이 처음으로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낡은 주택 깊숙한 곳, 평범한 집 지하실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5명의 여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도 있었고 나이든 여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아는 눈빛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친 언니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진 장마당에서 온 여성, 해산에서 작년에 일을 겪은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저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정희라는 여성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함께 보이부에 가자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면 그들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침묵이었어요. 정희의 단호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있었어요. 정말 보이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들과 다를까? 다음 날 비밀 모임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피해 일시와 장소, 가해자의 특징을 기록했어요. 저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가 본 가해자들의 얼굴을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특히 그들 중 리더처럼 행동하던 눈 밑에 점이 있는 남자의 얼굴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을 종기에 옮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그려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여성들과 더 친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정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정희는 한때 교사였지만 비슷한 일을 당한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돕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픔을 이기는 방법은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맞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얼굴색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병세를 더 악화시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보이부를 찾아갔습니다. 5명이 함께 증거를 들고 갔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다른 여성들의 존재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정희의 단호한 표정은 제게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보이부 간부는 우리의 증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단 망상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국가기관을 모함하려 했다고 했어요. 외국 물건이나 팔면서 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증거는 무시됐고 진술은 부정됐어요. 간부가 조사는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안돼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소한 처벌은 면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젊은 보이부원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서혜성 동무만 잠시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니 남으시오. 다른 언니들과 눈빛을 교환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가 차를 건넸습니다. 자신은 제 말을 믿는다며 좀 더 자세히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생각에 경계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돌변한 그의 눈빛,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예쁜 얼굴로 거짓말을 하면 쓰나? 제 뺨을 쓰다듬던 손길이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공포에 질린 제 몸이 책상 위로 밀쳐졌습니다. 그렇게 제 옷이 찢어지고 저는 또다시 그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어요. 2번이나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할 거라고. 다음번엔 제 가족도 안전하지 않을 테니까요. 너희들 같은 게 무슨 인권 타령이야. 이후 보이부에 신고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마당에서 제 자리는 구석으로 밀려났고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단속이 더 심해졌다. 자업자득이지 뭐.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렸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멍자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눈빛은 점점 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는 장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그렇게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저는 매일 밤 흐느꼈습니다. 정의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았어요.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신의주의 하늘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기로요. 저는 곧바로 일주일 전부터 모아둔 수면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으니까요. 매일 밤 끔찍한 기억들과 싸우다 지칠 대로 지쳤고 더는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창밖은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기 전 어머니께 마지막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불효녀인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깨어있는 순간에도 공포가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페니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당한 폭력, 보이부에서의 끔찍한 일, 그 이후의 고립과 절망. 어머니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쓰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잉크가 번졌습니다. 수면제를 들어올리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정희와 다른 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났던 언니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런, 대체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책상 위에 놓인 수면제와 편지를 본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수면제를 치웠고 다른 언니들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탈북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위험한 선택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정희는 이미 루트도 알아봤고 중국의 브로커와 연락이 닿은 상태라고 했어요. 비용도 어느 정도 모아두었고 우리 셋이서 함께 가면 더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제게 경숙 언니가 말했어요. 여기 남아서 죽기보다는 낫지 않냐고. 적어도 희망이라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탈북 계획, 준비해야 할 것들, 위험성,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에 멍자국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우리 모두 이곳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에 대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설득했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제가 안전하지 않다고,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가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요. 이후 저는 곧바로 리민에게 연락했어요. 리민은 예상대로 탈북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었어요. 5명이 되니 브로커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인당 2만 달러, 총 10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어머니의 친척들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자라온 곳, 부모님의 추억이 가득한 곳. 다음날 새벽 2시, 저희는 두만강 근처에 숲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리민의 말대로 국경 경비대가 교대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지금은 추위도 느끼지 못했어요. 곧 건너야 할 강물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민이 작은 목소리로 준비됐는지 물었어요. 우리 5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어깨에 맸고 정희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리민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조심스레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강물이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15분 안에 건너지 못하면 위험했어요. 우리는 강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겨울 두만강은 얼음장 같이 차가웠습니다. 서로 손을 꼭 잡으라는 리민의 말에 우리는 손에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렇게 기적처럼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이후 저희는 리민이 말했던 조선족 마을로 향했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어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한 농가에 도착했어요. 나이든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사흘을 그곳에서 숨어 지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과 옷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편히 쉴 수는 없었어요. 인신매매단이 근처를 자주 돌아다닌다는 할머니의 경고에 늘 긴장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공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지내며 먹을 것을 구했고 밤이면 리민이 알려준 경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어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됐어요. 울창한 정글은 또 다른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뱀의 쉬쉬 소리, 전갈의 위협, 숨 막히는 더위. 매 순간이 생존과의 싸움이었어요. 한 달 반의 정글 생활 끝에 마침내 태국 국경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고열로 의식이 혼미해지는 거였습니다. 언니들과 제가 번갈아 업으며 마을까지 겨우 걸어갔어요. 마을 입구에서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탈진 상태였어요. 태국 경찰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겨우 한마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편히 쉴 수 있었어요. 의사가 와서 어머니의 열을 내려주었고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 마음의 절반은 먼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유리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깨끗한 공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어요. 마치 다른 별나라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반짝이는 거울,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세면대, 끝없이 나오는 휴지.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국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의 보위부가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신문실, 고함치는 조사관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 하지만 조사실 문이 열리자마자 받은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고생 많으셨다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권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여성 조사관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자와 물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조사실이 맞나 혼란스러웠지만 낯선 편안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조사는 마치 대화를 나누듯 진행됐습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조사관들, 폭력도, 고성도, 협박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제 아픔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 가는 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본 건 호텔 같은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냐며 침대에 앉아있는 게 죄송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컴퓨터실에 들어갔을 때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 컴퓨터가 있다니 북한에서는 과학자들도 쉽게 만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홀로 거리를 걷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걷는 직장 여성들,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여학생들, 조깅하는 여성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해가 지면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곳의 여성들은 마치 낮과 밤에 구분 없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저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 가입해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온 손님이 제가 그린 두만강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술치료사로 제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치유하고 다른 탈북 여성들도 돕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꽃잎 같은 발걸음이라는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여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의 발걸음이 앞으로 가는 길에 꽃잎을 뿌리는 것처럼 북한의 많은 여성들에게도 그 꽃잎이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모여 꽃길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